비켜주세요. 조금만 참아요. 새벽 6시 3분. 대학병원의 새벽 공기는 언제나 차갑고 비릿합니다. 밤새 응급실을 가득 채웠던 알코올 냄새, 피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절규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찾아오는 이 고요함. 나는 이 시간이 가장 싫습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직전인 이 시간은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혼자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뼈저리게 확인시켜주는 시간이니까요. 내 이름은 김수진. 3년차 간호사입니다. 남들은 전문직이라며 꼬박꼬박 월급 나오니 좋겠다며 부러워하지만 글쎄요. 내 현실은 이 얇은 액정 화면 속에 갇혀 있습니다. 떨리는 엄지손가락으로 은행 앱을 켭니다. 파란색 로딩바가 돌아가는 그 3초가 마치 3년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제발 지난달에 빠져나가지 않은 공과금이 없기를. 제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자동이체가 없기를. 화면에 숫자가 뜹니다. 184만 7,320원. 이게 내 전 재산입니다. 28살, 대학병원 간호사의 3년치 청춘을 갈아 넣은 결과가 고작 이 숫자라니. 헛웃음이 나야 정상인데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기만 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낮 12시까지 병원 업무가에 180만 원을 입금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돈이 아닙니다. 내 세상의 전부인 우리 할머니 박순자 여사의 수술비입니다. 할머니는 내 엄마이자 아빠였고 내 친구였습니다. 부모님이 빚보증을 잘못 써고 야반도주했을 때 7살이었던 내 손을 꼭 잡고 수진아, 할미가 있어. 할미랑 살면 되라고 말해주던 사람.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고 남의 집 파출부를 하며 그 거친 손으로 나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간호사 합격 문자를 받았을 때 나보다 더 서럽게 울며 동네방네 자랑하던 할머니였는데 가난은 이자처럼 불어나 병으로 돌아오더군요. 지독한 당뇨 합병증. 의사 선생님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괴사가 심각해요. 이번에 수술 안 하면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리 절단. 평생을 서서 일하신 할머니의 다리를 자른다는 건 할머니의 인생을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그렇게 둘 순 없습니다. 내 심장을 팔아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다시 화면을 봅니다. 184만 7천 원. 여기서 수술비 180만 원을 보내고 나면 남은 돈 47,320원. 47,000원. 다음 월급날은 15일 뒤입니다. 머릿속에서 비참한 계산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출퇴근 버스비 왕복 2,800원 곱하기 15일은 42,000원. 그럼 남는 돈 5,320원. 보름 동안 5,320원. 하루에 350원. 350원으로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밥은 병원 직원 식당에서 남은 잔반을 몰래 싸와야 하나? 아니, 그것도 한두 번이지. 컵라면 하나가 1,200원인데 이틀에 라면 하나도 못 먹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월세는, 공과금은, 휴대폰 요금은 이미 2달 밀린 월세 독촉 문자가 와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안 보내면 방을 빼야 할지도 모릅니다. 순간 악마 같은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수술, 조금만 미루면 안 될까? 다음 달 월급 받아서 하면 안 될까? 할머니 다리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살아야 할머니도 챙기지. 아, 나는 얼마나 쓰레기 같은 년인가요? 할머니는 나를 위해 당신의 젊음을 다 파셨는데 나는 고작 보름 동안의 배고픔이 무서워서 할머니의 다리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립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참 낯설고 푸석합니다. 다크서클은 턱 밑까지 내려와 있고 입술은 터져 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어젯밤 응급환자가 몰려와서 저녁도 못 먹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따뜻한 삼각김밥 하나, 아니 컵라면 국물이라도 마시고 싶은데 1,200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1,200원을 쓰면 15일 뒤에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요. 이체하시겠습니까? 앱 화면에 뜬 팝업창이 나를 노려봅니다. 확인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린 채 나는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나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당장 오늘 퇴근길 버스비부터 걱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할머니는 영영 걷지 못하게 됩니다. 할머니의 다리냐, 나의 생존이냐, 180만 원. 누군가에게는 하룻밤 술값일지도 모르는 이 돈이 지금 나에게는 목숨 그 자체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휴게실 문이 벌컥 열리고 후배 간호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3번 베드 환자 바이탈 떨어져요. 빨리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구겨 넣으며 뛰쳐나갔습니다. 아직 확인 버튼은 누르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달리며 나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누군가 나 좀 도와달라고. 아무나 제발 이 지옥 같은 선택지에서 나를 좀 꺼내달라고.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잠시 후 병원 비상계단에서 마주칠 운명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그리고 내 통장에 180만 원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사라지게 될 줄은 말입니다. 오전 7시 15분. 야간 근무가 끝났습니다. 3번 베드 환자는 다행히 안정을 찾았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쇳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직 할머니 수술비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직원용 엘리베이터 앞은 교대하는 간호사와 의사들로 북적입니다. 그 틈에 끼어 웃으며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할 기운조차 없어 나는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어둑한 계단참에 앉아 180만 원을 보낼지 말지 마지막으로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비상구 계단은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시멘트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터벅터벅 한층을 내려가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평소라면 비어 있어야 할 계단 구석에 거무튀튀한 덩어리가 보입니다. 쓰레기 봉투인가? 아니면 청소 아주머니가 쌓아둔 짐인가? 가까이 다가가니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오래 씻지 않은 몸 냄새, 젖은 옷 냄새, 그리고 희미한 소독약 냄새. 사람입니다. 한 노인이 웅크린 채 쓰러져 있습니다. 다 헤어진 군용 점퍼에 흙투성이 바지, 헝클어진 백발에는 빗물이 맺혀 있습니다. 병원 뒷문은 노숙자들이 비를 피하러 종종 몰래 들어오는 곳이긴 합니다. 평소라면 경비 아저씨를 불렀을 겁니다. 아저씨, 여기 노숙자분 들어와 계세요. 내보내주세요. 라고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니까요. 계단을 한 칸 더 내려가려는데 노인의 손이 보였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 검게 변한 손톱. 그런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본능이 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냥 자는 게 아니야? 저 떨림은. 나도 모르게 노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축 늘어진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잡히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약하고 빠릅니다. 빈맥입니다.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불덩이 같은 열기 대신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냉기가 느껴집니다. 시든 땀이 흥건합니다. 저혈당 쇼크, 아니면 폐혈증 초기, 어느 쪽이든 위험합니다. 당장 응급조치를 안 하면 1시간 안에 심정지가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 말 들리세요? 노인의 어깨를 흔들자 그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립니다. 초점이 없는 흐릿한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나를 봅니다. 갈라진 입술이 달싹거립니다. 돈이 없어요. 그게 첫마디였습니다. 살려달라는 말 대신, 아프다는 말 대신, 돈이 없다는 말. 그냥 가세요. 병원비 못 내요. 그 목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병원비 걱정부터 해야 하는 사람. 그 모습 위로 겹쳐지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할머니. 그리고 180만 원이 없어서 절절매고 있는 나 자신. 이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겁니다. 이 사람도 한때는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을 겁니다. 지금 이 차가운 계단 바닥에서 돈 몇 푼 때문에 개처럼 죽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누르려다 멈칫했습니다. 여긴 병원 아닙니다. 내가 데리고 뛰는 게 더 빠릅니다. 하지만 원무과를 통과해야 합니다. 신원 미상의 노숙자, 보호자 없음, 지불 능력 없음, 응급실 접수조차 거부당할 게 뻔합니다. 책임지실 분 계세요? 원무과 직원의 건조한 목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 속 184만 원. 할머니 수술비, 내 보름치 생활비. 미쳤어, 김수진.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 돈 쓰면 할머니 다리는 어떡하고?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119 부르고 도망가. 내가 알바 아니잖아. 이성이 비명을 지르며 말립니다. 하지만 내 몸은 이미 노인을 부축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몸. 그 가벼움이 더 슬퍼서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휠체어를 가져와 노인을 태우고 응급실로 달립니다. 복도에 내 발소리와 휠체어 바퀴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응급 환자요. 바이탈 체크해주세요. 동료 간호사들이 놀란 눈으로 달려옵니다. 수진쌤, 퇴근 안 했어? 이 환자분은 누구야? 비상계단에서 발견했어. 저혈당 쇼크 의심돼. 당장 라인 잡고 수액부터 달아줘. 의사가 달려와 동공 반응을 살핍니다.
상태 안 좋은데요. 당장 검사 돌리고 입원시켜야겠어요. 그런데 보호자는요? 접수는? 모든 시선이 나에게 꽂힙니다. 원무과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김 간호사님, 아시잖아요. 신원 확인 안 되고 보증금 없으면 입원 수속 안 돼요. 일단 경찰에 인계하시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늦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이 노인은 죽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낼게요.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네, 수진쌤이요. 제가 보호자 할게요. 제 이름으로 달아주세요. 원무가 창구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 직원이 묻습니다. 응급처치랑 검사비, 입원 보증금까지 하면 일단 180만 원 정도 선결제하셔야 합니다. 180만 원. 왜 하필이면 딱 180만 원인 걸까요? 신이 나를 시험하는 걸까요? 내가 가진 전부를 내놓을 수 있느냐고 묻는 걸까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할머니 소녀는 간호사잖아요.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돈 때문에 버릴 순 없어요. 앱을 켭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망설일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눈을 질끈 감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잔액 47,320원. 끝났습니다. 내 전 재산이, 내 할머니의 다리가, 내 보름치 밥값이 방금 저 초라한 노인의 생명줄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영수증이 출력되는 찌지직 소리가 내 심장을 긁는 것 같습니다. 직원이 건네는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립니다. 이게 잘한 짓일까요? 나는 지금 영웅인 척하는 바보 천치가 된 건 아닐까요? 응급실 침대로 옮겨진 노인을 바라봅니다. 수액이 들어가자 찌푸렸던 미간이 조금 펴진 것 같습니다. 고르지 않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갑니다. 살았습니다. 저 사람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미쳤어, 김수진. 진짜 미쳤어.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울립니다. 액정에 뜬 이름 3글자. 할머니.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집니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할머니, 수술비 모르는 노숙자한테 줬어요. 할머니 다리는 포기하세요라고 해야 할까요? 벨소리는 끊기지 않고 계속 울립니다. 응급실의 소란스러운 소음 속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죄인이 되어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벨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액정 위로 빗방울이 떨어져 할머니라는 3글자가 일렁입니다. 마치 내 마음처럼요.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할머니가 걱정할 테니까요. 하지만 받으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제일 믿는 사람을 속여야 합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합니다. 습기 찬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습니다. 울음기가 섞이면 안 됩니다. 최대한 밝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아이고, 우리 강아지 퇴근했어. 비 오는데 우산은 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합니다. 그 평범한 안부 인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슴을 찌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합니다. 그럼요. 병원에 우산 많아요. 할머니 밥은 드셨어? 당뇨약은? 내 걱정은 말고. 저기, 수진아, 오늘이 수술비 입금 날짜지? 원무과에서 연락 올까봐.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미안함이 뚝뚝 묻어나는 그 목소리. 손녀 등골 빼먹는 것 같아 죄인처럼 구는 그 태도가 나를 더 미치게 만듭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오지랖을 부리느라 돈을 다 썼어요. 수술 못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 그거? 걱정 마세요. 할머니, 내가 다 해결했어요. 정말이니? 그럼요. 아까 출근하자마자 바로 입금했어요. 원무과 확인까지 다 끝났으니까 할머니는 그냥 마음 편하게 수술 날짜만 기다리면 돼요. 알았지? 내 입에서 술술 나오는 거짓말에 나조차 놀랍니다. 거짓말은 참 쉽더군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할 만큼 쉽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우리 수진이 고생해서 번 돈인데 할미가 죽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냐. 할머니가 옵니다.
안도감에 섞인 울음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전해집니다. 고맙다. 수진아, 내 새끼 덕분에 내가 사네. 고마워. 그 감사 인사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힙니다. 할머니는 내가 당신을 살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실 당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겁니다. 입금은커녕 통장엔 4만 원밖에 없는데 당장 내일 병원에서 독촉 전화가 가면 어떡하죠? 그때 할머니가 느낄 배신감은 어떡하죠? 할머니, 나 지금 바빠서 끊어야겠다. 나중에 다시 걸게요. 사랑해. 도망치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종료 버튼을 누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흑흑, 흑흑. 빗소리에 묻혀 내 울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미안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봅니다. 저 여자는 왜 대낮부터 병원 앞에서 청승맞게 울고 있나 싶겠죠. 상관없습니다. 지금 나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년이니까요. 한참을 울다 정신을 차리니 배가 고픕니다. 꼬르륵. 야속하게도 위장은 눈치 없이 밥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슬픔은 슬픔이고 배고픔은 배고픔이라니. 인간이란 참 간사한 동물입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 앞. 버스가 옵니다. 요금 1,400원. 지갑을 꺼내려다 멈칫합니다. 1,400원. 왕복이면 2,800원. 이틀이면 컵라면 2개 값입니다. 버스가 문을 열고 기다립니다. 기사 아저씨가 타라고 손짓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 타요. 버스가 쌩하고 떠나갑니다. 나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까지 걸어서 1시간. 비에 젖은 유니폼이 몸에 달라붙어 춥고 찝찝합니다. 하지만 1,400원을 벌었다고 생각하니 쓴웃음이 납니다. 터덜터덜 걷다 보니 편의점 앞입니다. 유리창 너머로 컵라면을 먹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 호로록 면치기 하는 소리.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편의점 안으로 향합니다. 따뜻한 공기, 맛있는 냄새.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라면 매대 앞에 섰습니다. 내 최애 라면, 육개장 사발면. 1,000원이었던 게 언제 1,200원이 됐을까요? 참깨라면 1,500원. 불닭볶음면 1,600원. 손을 뻗어 컵라면을 집어듭니다. 따뜻한 국물 한 모금만 마시면 살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먹는다고 세상이 무너지진 않잖아? 아까 180만 원도 썼는데 1,200원 정도는 나를 위해 써도 되잖아? 계산대로 향하다가 문득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잔액 47,320원. 여기서 1,200원을 쓰면 46,120원. 월급날까지 14일 남음. 하루 예산 3,294원. 오늘 점심 1,200원. 저녁도 먹어야 하니까 또 1,200원. 그럼 하루에 2,400원. 남는 돈 894원. 이걸로 샴푸 다 떨어지면, 생리대는 갑자기 아프면 손이 멈춥니다. 컵라면 용기에 적힌 조리의 사진 속 고기가 나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너 주제에 무슨 라면이야? 물이나 마셔. 결국 나는 컵라면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제일 싼 생수 한 병 600원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사치입니다. 집에 가면 수돗물 나오는데 생수도 내려놓았습니다. 빈손으로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알바생이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하는데 그 소리가 돈 없으면 나가세요 들립니다. 자격지심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쪼잔하고 예민하게 만듭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축축한 옷을 벗어던지고 좁은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 귀퉁이에 핀 곰팡이가 지도처럼 번져 있습니다. 다시 은행 앱을 켭니다. 습관입니다. 본다고 돈이 불어나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확인하게 됩니다. 47,320원. 이 숫자와 함께 2주를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그 2주 안에 어떻게든 할머니 수술비 180만 원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신장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사채? 아까 그 노인이 깨어나서 고맙다며 1억이라도 주면 얼마나 좋을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며 피식 웃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립니다. 부엌 찬장을 뒤져보니 유통기한이 일주일 지난 식빵 2조각이 나옵니다. 곰팡이는 안 핀 것 같습니다. 그걸 씹어 삼킵니다. 퍽퍽해서 목이 매지만 물 없이 넘깁니다. 견딜 수 있어. 견뎌야 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립니다. 우리 수진이 덕분에 살았네. 내일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내가 한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이 며칠까지 굶고 일할 수 있을까요? 교과서에서는 인간은 물만 마시고도 3주는 버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가만히 누워있을 때 얘기죠. 하루 일만 볼을 걷고 환자를 들어 옮기고
피를 보고 뛰어다녀야 하는 간호사에게 굶주림은 고문입니다. 지옥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출근 3일째. 아침은 굶습니다. 어차피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배를 채우고 병원까지 1시간을 걸어갑니다. 버스비 1,400원을 아끼려고 새벽 5시에 집을 나섭니다. 다리가 천근만근입니다. 출근길 빵집 앞을 지날 때 풍기는 각 구운 식빵 냄새. 평소엔 향긋했던 그 냄새가 지금은 역겹습니다. 못 먹는 걸 아니까 화가 납니다. 점심시간. 병원 직원 식당 메뉴는 제육볶음입니다. 식권은 5,000원. 내 하루 생활비보다 비쌉니다. 동료들이 부릅니다. 수진쌤, 밥 먹으러 안 가? 나는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아, 나 요즘 다이어트해서 샐러드 싸왔어. 먼저들 가. 동료들이 나가면 텅 빈 휴게실에 혼자 남습니다. 쌓아온 샐러드 같은 건 없습니다. 정수기 뜨거운 물을 종이컵에 받습니다. 호호 불어 마십니다. 뜨거운 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잠깐이나마 배가 부른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이게 내 점심입니다. 5일째 되던 날 사고가 터질 뻔했습니다. 혈관 주사를 놓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혈당 증세입니다. 환자가 불안하게 쳐다봅니다. 간호사 양반, 왜 이래? 어디 아파? 아, 죄송합니다. 잠을 좀 못 자서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눈앞이 핑 돕니다. 이러다간 의료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살아야겠다 싶어 탕비실을 뒤졌습니다. 누군가 먹다 남긴 과자 부스러기라도 없나. 쓰레기통 옆에 놓인 믹스커피 봉지. 그걸 3개나 뜯어 종이컵에 털어 넣었습니다. 설탕 덩어리. 그 단맛이 혀에 닿는 순간 뇌가 찌릿하며 깨어납니다. 믹스커피 3잔으로 오후 근무 8시간을 버팁니다. 퇴근길, 병원 뒷문 분리수거장. 환자식이 담긴 식판들이 수레에 실려 나옵니다. 잔반통에 쏟아지는 음식들. 반도 안 먹은 쌀밥, 멀쩡한 닭조림, 김치. 그걸 보는데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저거 씻어서 먹으면 안 되나? 어차피 버리는 건데 비닐봉지에 좀 담아가면 안 될까? 내 자신이 짐승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서 입맛을 다시는 20대 간호사라니.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싶지만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내 발길을 돌립니다. 일주일째. 한계가 왔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수술 날짜 잡혔어. 다음 주 화요일이래. 올 수 있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아직 돈을 못 구했습니다. 대출을 알아봤지만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어 한도가 안 나온답니다. 친구들에게 빌려볼까? 나 100만 원만. 하지만 다들 뻔한 월급쟁이들인데 갑자기 큰 돈을 빌려달라기엔 자존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갈게요. 할머니? 당연히 가야지. 전화를 끊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배고파서 우는 건지 무서워서 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집니다. 영양실조 초기 증상입니다. 거울 속 내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은 쾌합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김수진쌤 좀 이상하지 않아? 무슨 병 걸린 거 아니야? 살이 너무 빠졌어. 무서울 정도로. 근무 중 병실 복도를 걷다가 휘청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철퍼덕.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보호자가 놀라서 부축합니다. 간호사님, 괜찮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링거 바늘을 꽂고 누워있습니다. 수간호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려다봅니다. 김수진, 너 요즘 밥 안 먹지? 혈압이 80에 50이야. 영양실조래? 대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말하고 싶습니다. 수쌤, 저 돈이 없어서 굶어요. 할머니 수술비 때문에 180만 원을 노숙자한테 줘버렸거든요. 하지만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고개만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입맛이 없어서. 수쌤이 한숨을 쉬더니 주머니에서 샌드위치 하나를 꺼내 쥐어줍니다. 이거라도 먹어. 너 쓰러지면 환자는 누가 봐? 편의점 샌드위치 2,500원짜리. 포장을 뜯는 손이 걸씬 들린 듯 떨립니다. 허겁지겁 입에 넣었습니다. 씹지도 않고 삼켰습니다. 목이 메어 캑캑거리면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눈물 젖은 빵이란 게 이런 맛일까요? 짜고 서럽고 그리고 너무 맛있습니다. 그날 밤 퇴근길. 주머니엔 수쌤이 준 샌드위치 껍질만 남아있습니다. 집에 가는 길 병원 로비를 지나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입니다. 작업복 차림에 안전모를 손에 든 남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로비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남자. 민준 씨, 내 남자친구입니다. 건설 현장 감독으로 일하는 사람. 항상 땀 냄새, 흙 냄새를 풍기지만 그 냄새가 나는 좋았습니다. 정직한 냄새니까요. 우리는 가난한 연인입니다. 데이트는 항상 김밥 천국 아니면 공원 산책. 기념일엔 서로 편지 한 장 써주는 게 전부인 소박하고 짠내 나는 커플. 민준 씨가 나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일어납니다. 수진아, 그의 얼굴도 많이 타 있습니다. 입술도 부르터 있고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 사람도 치열하게 살고 있구나. 민준 씨, 여기 웬일이에요? 오늘 야근이라면서. 민준 씨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동전들. 그리고 통장 하나. 오늘 현장에서 보너스 나왔어. 위험 수당이랑 이것저것 해서 15만 원. 15만 원. 그의 눈이 반짝입니다. 마치 15억이라도 생긴 것처럼. 이걸로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너 요즘 살 너무 빠졌어. 내가 고기 사줄게. 삼겹살 어때? 고기, 삼겹살.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침이 고입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만 원. 그 돈이면 내 보름치 생활비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민준 씨에게 손 벌릴 순 없습니다. 이 사람도 월세 내고 학자금 갚느라 허덕이는 걸 아니까요. 아니야. 나 고기 별로 안 땡겨. 그냥 편의점 가자. 편의점? 에이, 그래도 보너스 날인데. 나 진짜 배 안 고파서 그래. 그냥 라면이나 하나 먹자. 우리는 결국 또 편의점 파라솔 밑에 앉았습니다. 컵라면 2개, 삼각김밥 2개. 민준 씨가 내 컵라면에 자기 삼각김밥을 반 뚝 떼어 넣어줍니다. 많이 먹어. 너 진짜 뼈만 남았어.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 남자는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랐는지, 내가 지금 어떤 미친 짓을 저질러 놨는지 말하고 싶습니다. 민준아, 나 180만 원 사고 쳤어. 나 좀 도와줘. 하지만 차마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의 흙투성이 작업복을 보니까요.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건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준 씨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발신자 표시는 아버지. 전화를 받는 민준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준 씨가 당황한 기색으로 일어납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 집에 큰일이 생겨서. 무슨 일인데? 많이 급해? 나중에 설명할게. 이거 먹고 조심히 들어가. 민준 씨는 먹다만 라면을 두고 황급히 뛰어갑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평소의 민준 씨가 아닙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사람처럼. 덩그러니 남겨진 편의점 테이블. 식어가는 라면 국물 위에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집니다. 나는 남겨진 민준 씨의 삼각김밥까지 꾸역꾸역 입에 넣었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은데 마음은 텅 빈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할머니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떠난 편의점 테이블에는 식어버린 라면, 국물과 빗방울만 남았습니다. 그가 두고 간 보너스 15만 원. 나는 그 꼬깃꼬깃한 지폐를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흙과 땀에 저런 냄새가 배어있는 돈. 누군가에겐 하룻밤 술값이겠지만 민준 씨에겐 피 같은 노동의 대가입니다. 결국 나는 그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의 작업복 주머니에 몰래 다시 넣어두려고 챙겼습니다. 이 바보야. 너나 맛있는 거 사 먹지. 안전화도 다 떨어졌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습니다. 아까 민준 씨가 전화를 받던 그 표정. 단순히 아버지 전화라고 하기엔 너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큰일이 생겼다며 허둥지둥 뛰어가던 뒷모습. 혹시 민준 씨네 집에도 빚쟁이가 들이닥친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편찮으신 걸까요? 우리는 서로의 가난을 너무 잘 알기에 차마 자세히 묻지도 못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난은 사랑마저도 조심스럽게 만드니까요. 다음 날 출근. 병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12층 VIP 병동 쪽에 경호원들이 쫙 깔렸다는 소문이 돕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이 시끌시끌합니다. 누군데? 연예인이야? 아니, S그룹 회장이라던데? 이름이 뭐더라? 서태경? 서태경. 뉴스 경제면에 자주 나오는 그 이름. 국내 굴지의 건설사 회장님이 우리 병원에. 동료들은 신기해하며 떠들지만 나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은 온통 내일 할머니 수술비 생각뿐이니까요. 결국 돈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나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보험금이 나올까 하는 미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상 구석 흡연 구역 쪽에서 나 지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민준 씨 목소리입니다. 깜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민준 씨가 왜 여기에? 이 시간에 현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살짝 고개를 내밀어 봅니다. 어라? 작업복이 아닙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 머리도 단정하게 넘겼습니다. 내가 아는 흙투성이 민준 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모습입니다. 그가 누군가와 통화 중입니다. 아니, 눈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휠체어를 탄 노인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요. 민준아, 내 말 들어라. 넌 내 후계자야. 언제까지 그깟 현장에서 흙먼지 뒤집어 쓰고 살 거냐? 노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기억이 날 듯 말 듯합니다. 민준 씨가 주먹을 꽉 쥐니다. 저 후계자 안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전 제 힘으로 살고 싶다고요. 그리고 약혼. 그것도 없던 일로 해주세요. 저 사랑하는 여자 있습니다. 약혼, 사랑하는 여자?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민준 씨에게 약혼녀가 있었다고? 그럼 나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나눈 사랑은 뭐였지? 노인이 휠체어를 돌립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 날카로운 눈매.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 얼굴. 2주 전 비상계단에서 봤던 그 꾀죄죄한 노숙자 할아버지와 너무 닮았습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다만 그때의 남루한 옷차림 대신 최고급 환자복을 입고 있을 뿐. 말도 안 돼. 저 할아버지가 재벌 회장? 노인이 민준 씨를 노려보며 말합니다. 사랑. 그깟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 여자, 내가 빈털터리여도 널 좋아할 것 같으냐?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알면 눈빛부터 달라질 거다. 아닙니다. 수진이는 그런 여자 아니에요. 제가 가난한 현장 감독인 줄 알면서도 저를 사랑해준 여자라고요. 수진이. 내 이름이 나왔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나를 이용하는 걸까요?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알던 세상이 뒤집히는 기분입니다. 내 남자친구가 재벌 2세라니. 그리고 내가 살린 그 노숙자가 재벌 회장이라니. 그때 노인이 가슴을 움켜쥐며 기침을 합니다. 아버지, 민준 씨가 다급하게 달려듭니다. 경원들도 우르르 몰려듭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의사 불러, 빨리. 옥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들킬까봐 비상구 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정리해봅시다. 내가 180만 원을 주고 살린 노숙자는 사실 S그룹 회장 서태경이다. 내 남자친구 민준 씨는 그 회장의 아들이다. 민준 씨는 재벌 2세 신분을 숨기고 현장 일을 하고 있었다. 서태경 회장은 지금 민준 씨에게 정략 결혼을 강요하고 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내 가난한 본능은 번개처럼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저 할아버지가 회장님이라면 내가 낸 18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돌려받는 정도가 아니라 할머니 수술비까지 부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인지 욕망인지 모를 불꽃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민준 씨가 나를 속였다는 배신감. 그리고 저 거대한 재벌가 사람들 사이에 내가 끼어들었다간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공포. 그때였습니다. 병원 군의 방송이 울립니다. 응급실 김수진 간호사님, 김수진 간호사님. 지금 즉시 12층 VIP 병동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12층 VIP 병동. 왜 나를? 혹시 내가 엿듣던 걸 들킨 걸까요? 아니면 회장님이 나를 기억해낸 걸까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웁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내 모습은 엉망입니다. 굶어서 헬쑥한 볼, 헝클어진 머리. 이 초라한 몰골로 대한민국 최고 재벌을 만나러 갑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갑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민준 씨가 서 있습니다. 놀란 토끼 눈을 한 채. 수진아, 내가 왜 여기에? 그의 옆에는 비서실장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나에게 길을 안내합니다. 김수진 간호사님 뵈십니까?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들어가시죠. 민준 씨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나도 흔들립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이 변할 것 같습니다.
180만 원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이제 핵폭탄이 되어 터지기 직전입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압도적인 공기가 나를 덮칩니다. 병실이라기보다는 호텔 스위트룸 같습니다. 은은한 조명, 바닥에 깔린 고급 카펫,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전경. 이곳은 내가 일하는 병원이지만 내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 한가운데 서태경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 내 남자친구 민준 씨가 얼빠진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민준 씨의 시선이 내 낡은 간호사 유니폼과 꼬질꼬질한 운동화에 머뭅니다. 부끄러움이 확 밀려옵니다. 어서 오게, 김수진 간호사. 회장님의 목소리. 2주 전 비상계단에서 돈이 없다며 죽어가던 그 목소리와는 딴판입니다. 힘있고 권위가 넘칩니다. 나는 엉겁결에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회장님이 손짓하자 비서가 서류 한 장을 내밉니다. 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건 내가 원무과에서 결제했던 180만 원짜리 영수증 사본입니다. 자네였군. 내 목숨값이 180만 원이었어. 회장님이 껄껄 웃습니다. 비꼬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즐거워 보입니다. 내가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나? 내 병원비를 누가 냈는지 찾는 거였네. 다들 내가 누군지 알면 줄을 서서 돈을 내겠지만 내가 거렁뱅이 꼴을 하고 있을 때 돈을 내줄 사람은 세상에 자네 하나뿐이더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내가 한 일이 헛된 짓은 아니었구나. 감사합니다. 그냥 간호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 허허, 요즘 세상에 180만 원이 네 집게 이름인가? 게다가 자네 사정을 들어보니 그게 전 재산이었다면서? 내 얼굴이 확 달아오릅니다. 뒷조사까지 했구나. 내 통장 잔고가 바닥인 것까지 다 알고 있구나. 민준 씨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봅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전 재산이라니? 회장님이 민준 씨를 무시하고 계속 말합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야지. 상인에게 외상이란 있을 수 없어. 비서가 내 앞에 태블릿 PC를 내밉니다. 화면에는 병원 업무과 시스템이 띄워져 있습니다. 환자명 박순자 내 할머니, 진료비 1980만 원, 그리고 그 아래 빨간 글씨로 미납이라고 적혀있던 글자가 순식간에 파란색 완납으로 바뀝니다. 납부 금액 0원 전액 감면, 이사장 특별 지시. 할머님 수술비는 병원 재단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네. 그리고 이건 회장님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두툼합니다. 자네가 나한테 쓴 원금 180만 원에 내 목숨값 이자를 좀 붙였네. 거절하지 마. 이건 내 자존심이야.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아니 1000만 원은 좋게 넘을 두께입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지난 2주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들. 굶주림, 멸시, 공포.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다리를 지켰습니다. 나도 살았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가 입을 열기 전까지는요. 아버지, 잠깐만요. 지금 이분이 아버지를 구했다고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회장님이 쯧 혀를 찹니다. 그래. 내 놈이 애비 죽어갈 때 밖으로 나돌 동안 이 처자가 날 살렸다. 너보다 100번 낫지. 민준 씨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합니다. 고마움, 미안함, 아니면 당혹감. 수진아, 내가 정말 우리 아버지를... 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제야 현실이 자각됩니다. 눈앞에 이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 내 가난한 남자친구 민준 씨가 아니라 대한민국 1등 신랑감 서민준 이사님.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수진아, 그게 아니라... 서민준, 건설 현장 감독이라며, 월급 적어서 미안하다며, 삼각김밥 반쪽 나눠 먹으면서 우린 서로 닮았다고 했잖아. 그게 다 연극이었어? 내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회장님 앞이라는 것도 잊었습니다. 민준 씨가 내 팔을 잡으려 합니다. 설명할게. 다 사정이 있었어. 널 속이려던 건 아니야. 이거 나 180만 원? 나한텐 목숨 같은 돈이었어. 근데 당신한텐 뭐야? 하룻밤 밥값도 안 되는 돈이지? 내가 그 돈 때문에 2주 동안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아? 컵라면 하나 못 사 먹어서 쓰레기통 뒤질 뻔했어. 그런데 당신은 다 알면서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집니다. 가난해서 서러웠던 게 아닙니다. 가난을 체험하고 있던 그에게 내 진짜 가난이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아서 비참했습니다. 그는 15만 원을 건네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이 여자는 이거 주면 좋아하네 하며 속으로 비웃었을까요? 회장님이 흥미롭다는 듯 턱을 괴고 우리를 지켜봅니다. 호. 둘이 아는 사이였나? 민준 씨가 무릎을 꿇으려 합니다. 수진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 정말 너 사랑해. 그건 진심이야. 사랑? 돈 많은 도련님의 심심풀이 땅콩 같은 거겠지. 나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마. 나는 봉투를 꽉 쥐고 돌아섰습니다. 돈은 받았습니다. 할머니 수술비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내 사랑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회장님,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요. 병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등 뒤에서 민준 씨가 수진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서는 소리도 들립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눈물범벅입니다. 손에 든 두툼한 봉투. 이게 내가 원하던 보상인가요? 왜 하나도 기쁘지 않을까요? 왜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처럼 시릴까요? 로비로 나오자마자 휴대폰이 울립니다. 입금 1,000만 원, 서태경. 봉투 안에 든 건 현금이 아니라 수표였나 봅니다. 게다가 추가 입금까지 1,000만 원. 내 연봉의 3분의 1이 한순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컵라면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택시 타고 퇴근해도 됩니다. 하지만 편의점 파라솔 밑에서 민준 씨와 컵라면을 나눠 먹던 그 비 오는 밤이 1,000만 원을 가진 지금보다 더 행복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터벅터벅 병원을 나섭니다. 비는 그쳤지만 내 마음엔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낯선 검은색 세단이 서 있습니다.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고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나를 부릅니다. 저기요, 김수진 간호사님? 누구지?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습니다. 잡지에서 본 적 있는 얼굴. 한유통 그룹의 막내딸, 한유진. 그녀가 싸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잠깐 타시죠. 우리 민준 오빠랑 180만 원으로 엮인 그 대단한 여자가 누군지 궁금해서요. 아, 산 넘어 산이라더니 돈 봉투를 받은 지 10분도 안 돼서 이제는 막장 드라마의 악녀가 등장했습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스펙터클한 거죠? 검은색 세단의 가죽 시트는 내 낡은 유니폼이 미끄러질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 한유진. 대한민국 5대 재벌 한유통 그룹의 막내딸이자 서민준의 정략 약혼녀. 그녀가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봅니다. 마치 백화점 진열대의 노인 불량품을 감별하는 눈빛으로요. 차 한잔 하죠. 여기 근처에 제가 아는 조용한 곳이 있어서요. 그녀가 데려간 곳은 병원 근처 최고급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커피 한 잔에 2만 원이 넘는 곳. 나는 물 한 모금도 넘기기 힘든데 그녀는 우아하게 에스프레소를 홀짝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얼마면 돼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대사가 내 귀에 꽂힙니다. 얼마면 되냐니? 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드라마 찍으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유진이 피식 웃습니다. 아, 자존심, 뭐 그런 거 중요하죠. 없는 사람일수록 자존심이라도 있어야 버티니까. 그녀가 핸드백에서 수표책을 꺼냅니다. 만년필 뚜껑을 여는 소리가 딱 하고 경쾌하게 울립니다. 180만 원으로 회장님 마음 샀다면서요? 가성비 좋네. 투자 대비 수익률이 엄청나겠어. 그녀가 찢어낸 수표를 내 앞으로 툭 던집니다. 하얀 종이가 팔랑거리며 테이블 위에 떨어집니다. 일금 1억 원정. 1억. 내 연봉의 3배가 넘는 돈. 이 돈이면 할머니랑 전셋집으로 이사 갈 수 있습니다. 빚도 다 갚고 낡은 가전제품도 싹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순간 내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그녀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사랑 포기할 만하죠? 솔직해집시다. 당신 민준 오빠 사랑해서 만난 거 아니잖아. 재벌 2세인 거 알고 꼬신 거잖아. 180만 원 투자해서 인생 역전 노린 꽃뱀. 딱 그 사이즈인데? 꽃뱀. 그 단어가 내 뺨을 후려친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가난한 현장 감독인 줄 알고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울고 웃었던 지난 2년이 이 여자 눈에는 그저 꽃뱀의 연기로 보이나 봅니다. 화가 나는 걸 넘어 서글퍼졌습니다. 내 진심이, 내 사랑이 고작 돈 1억에 거래되는 물건 취급을 받는다는 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유진의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거봐.
결국 돈이네. 계좌번호 주면 나머지 잔금도. 종이 찢는 소리가 라운지의 정적을 깹니다. 나는 1억짜리 수표를 반으로 찢었습니다. 한 번 더 찍. 내 조각이 된 1억 원이 그녀의 에스프레소 잔받침 위로 떨어집니다. 유진의 눈이 커집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네, 미쳤죠. 1억을 발로 찼으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허리를 폈습니다. 똑똑히 들으세요. 내가 민준 씨를 만난 건 그 사람이 재벌이라서가 아니라 컵라면 하나도 반으로 나눠 먹을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라서였어요. 당신처럼 사람 마음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예요. 이게 진짜. 유진이 얼굴을 붉히며 일어섭니다. 커피잔을 집어 던질 기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민준 씨가 당신이랑 약혼했다고요? 근데 어쩌죠? 민준 씨는 단 한 번도 당신 얘기한 적 없는데 그쪽 혼자만의 짝사랑인가 봐요? 1억이나 줘야 남자를 뺏을 수 있을 만큼 매력이 없으신가? 와, 나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내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정말 시원합니다. 사이다 원샷입니다. 유진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집니다. 야! 너 거기 안 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이 바닥에서 매장시켜버릴 거야. 그녀의 고함을 뒤로하고 나는 라운지를 빠져나왔습니다. 호텔 로비를 걷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잘했어, 김수진. 멋있었어. 1억은 좀 아깝지만 그래도 자존심은 지켰어. 하지만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현실적인 공포가 밀려옵니다. 한유통 그룹 막내딸. 그녀가 마음만 먹으면 일개 간호사 하나 자르는 건 일도 아닐 텐데. 나 괜찮을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민준 씨를 찾았습니다. 따져야 할 게 많으니까요. 그는 2주 전 우리가 노숙자를 구했던 바로 그 비상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재킷은 벗어 던지고 넥타이는 풀어헤친 채. 민준 씨? 그가 고개를 듭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수진아. 한유진 만났어. 1억 주더라. 헤어지라고.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납니다. 뭐? 유진이가 널 만났어? 해코지 안 했어? 괜찮아? 그가 내 어깨를 잡고 요리조리 살핍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 그 눈빛을 보니 화가 조금 누그러집니다. 이 남자는 재벌 2세 서민준이 아니라 그냥 내 남자친구 민준이가 맞습니다. 수표 찍고 나왔어. 그리고 한마디 해줬지. 너 같은 거 트럭으로 줘도 안 가진다고. 민준 씨가 멍하니 나를 보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하. 역시 김수진. 내가 이래서 널 좋아해. 그러다 이내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약혼. 5년 전에 집안끼리 정한 거야. 난 한 번도 동의한 적 없어. 그래서 집 나오고 현장 일 시작한 거야. 내 힘으로 살려고. 너한테 숨긴 건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리고 아버지가 알면 널 가만 안 둘까봐 무서워서 그랬어.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민준 씨? 우리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야. 아까 봤잖아. 회장님. 그리고 그 약혼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180만 원 때문에 벌벌 떠는 게 내 인생이야. 아니, 우린 같은 세상 사람이야. 민준 씨가 내 손을 꽉 잡습니다. 나 다 버릴 수 있어. 재벌 2세 타이틀, S그룹 후계자? 다 필요 없어. 나한테 필요한 건 너야. 컵라면 먹으면서도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 내 진짜 인생이야. 제발 나 버리지 마. 그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남자가 내 낡은 운동화 위로 눈물을 흘리며 매달립니다. 흔들립니다. 머리로는 도망쳐라고 하는데 가슴은 안아줘라고 합니다. 그때 위층 계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 한유진입니다. 그녀가 싸늘한 표정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병원장이 서 있습니다. 원장님 보이시죠? 근무 시간에 연애질이나 하는 간호사. 그리고 제 약혼남을 꼬여낸 파렴치한 여자. 우리 재단에서 이런 직원을 계속 써야 하나요? 병원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굽신거립니다. 아이고, 한 이사님. 그럴 리가요. 당장 징계위원회 소집하겠습니다. 유진이 나를 보며 입모양으로 말합니다.
내가 경고했지. 후회하게 될 거라고. 이제 시작입니다. 돈으로 안 되니 권력으로 나를 짓밟으려 합니다. 내 직장, 내 생계, 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180만 원의 기적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죠. 한유진의 복수는 유치한 험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정교하고 치명적인 덫을 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수 간호사님이 어두운 표정으로 나를 부릅니다. 김수진 간호사, 잠깐 원장실로 가봐야겠어. 네? 무슨 일로? 수쌤이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쉽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원장실 문을 열자마자 날아온 건 두꺼운 차트 파일이었습니다. 탁! 바닥에 흩어지는 서류들. 김 간호사, 자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환자한테 인슐린을 과다 투여해? 그것도 VIP 병동 환자한테? 내용을 보니 기가 막힙니다. 어제 오후 3시 1205 당뇨 환자에게 정량이 10배가 넘는 인슐린이 투여됐고 환자가 저혈당 쇼크로 응급처치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투약 기록지맨 아래 담당 간호사 김수진이라는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원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어제 오후 3시에 12층에 간 적도 없어요. 응급실 근무 중이었잖아요. 무슨 소리야? 여기 전산 기록에 내 아이디로 로그인된 기록이 다 남아있는데. 그리고 CCTV에도 내가 주사기 들고 들어가는 게 찍혔어. CCTV? 원장님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줍니다. 흐릿한 화면 속 간호사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여자가 병실로 들어갑니다. 머리 스타일도, 키도, 체형도 나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저건 내가 아닙니다. 나는 저 시간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환자 드레싱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거 저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저는 어제 운동화를 신었는데 저 여자는 굽있는 간호화를 신고 있잖아요. 시끄러워. 변명은 징계위원회에서 해. 당장 나가. 쫓겨나듯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한유진이 보입니다. 그녀가 입꼬리를 한쪽만 올리며 웃습니다. 어때? 간호사 면허 날아가게 생겼네. 내가 말했잖아. 이 바닥에서 매장시켜준다고. 당신 짓이지. CCTV 속 그 여자 누구야? 알바라도 썼어? 증거 있어? 증거 없으면 명예훼손이야. 아, 그리고 민준 오빠한테 이를 생각 마. 오빠 지금 미국 지사로 발령 났거든. 오늘 출국이야. 내가 징징거려봤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민준 씨가 미국으로?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고립무원. 사방이 막힌 독 안에 든 쥐가 된 기분입니다. 오후 2시. 징계위원회. 엄숙한 분위기의 회의실. 병원장과 의사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며 내려다봅니다. 투약 오류는 중대과실입니다. 게다가 반성의 기미도 없고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물론이고 형사고발도 검토해야. 억울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눈물이 핑 돌지만 여기서 울면 지는 겁니다. 전 안 했습니다. 제 알리바이는 응급실 CCTV 확인해 보시면 나옵니다. 제발 제대로 조사해 주세요. 이미 다 확인했어. 그 시간에 응급실 CCTV 고장나서 녹화 안 됐던데? 한유진이 이사 자격으로 앉아 펜을 돌리며 말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녀는 내 알리바이까지 미리 지워버렸습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나는 오늘 여기서 간호사 김수진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겁니다. 이해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립니다. 휠체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과 민준 씨, 서태경 회장님이 들어오고 그 휠체어를 민준 씨가 밀고 있습니다. 미국 갔다던 민준 씨가 땀에 젖은 채 서 있습니다. 공항 가다가 차 돌렸어. 너 두고 절대 안 가. 민준 씨가 나를 보며 작게 속삭입니다. 병원장이 벌떡 일어납니다. 회장님, 여긴 웬일로? 회장님이 손을 들어 말을 자릅니다. 내 병원에서 아주 재미있는 연극이 벌어지고 있다길래 구경 왔네. 그런데 주연 배우 연기가 너무 형편없어서 못 봐주겠군. 회장님의 시선이 한유진에게 꽂힙니다. 유진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아버님, 누가 내 아버님이야? 난 범죄자를 며느리로 둔 적 없다. 범죄자. 단어 선택이 셉니다. 회장님이 비서에게 손짓합니다. 이걸 틀어.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뜹니다. 유진이 조작했다던 그 CCTV 영상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각도가 다릅니다. 복도 끝에 숨겨진 보안 카메라 영상.
마스크를 쓴 가짜 간호사가 병실에서 나오더니 비상구로 들어가 마스크를 벗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웃습니다. 이사님, 처리했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까지 고화질로 찍혀 있습니다. 돈을 건네는 사람, 한유진의 비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립니다. 저거 조작된 거 아니야? 한 이사 비서 맞네. 회장님이 차갑게 말합니다. 한유진, 내 은인한테 누명을 씌워. 그것도 내 병원에서 환자. 목숨을 담보로 장난질을 쳐. 너희 한유통 그룹은 사람 목숨을 그렇게 다루나 보지? 유진이 덜덜 떨며 일어납니다. 오해십니다. 저건 조작된. 입 다물어. 경찰 불렀으니까 변명은 서가서 해. 그리고 병원장, 자네도 옷 벗을 준비하고. 경찰들이 들어옵니다. 유진이 끌려나가며 악을 씁니다. 이건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민준 오빠. 오빠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우리 집안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민준 씨는 차갑게 고개를 돌립니다. 상황 종료. 징계위원회는 순식간에 해산되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회장님이 내 앞으로 휠체어를 굴려옵니다. 많이 놀랐지? 미안하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며느리. 될 애를 잘못 골랐어. 회장님,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어떻게 알긴. 민준이 녀석이 공항에서 난리를 치고 돌아왔길래 자초지종을 들었지.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180만 원 빚은 평생 갚겠다고. 내 은인을 건드리는 건 나를 건드리는 거야. 민준 씨가 내 손을 잡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무서웠지? 그의 따뜻한 손길에 참았던 눈물이 터집니다. 나 진짜 잘리는 줄 알았어. 민준 씨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회장님이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립니다. 어흠, 젊은 것들이. 보는 눈도 많은데. 하지만 회장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려 있는 걸 나는 봤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악녀는 처벌받고 오해는 풀리고 사랑은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신은 질투가 많은가 봅니다. 행복이 찾아오려는 찰나 더 큰 불행을 예고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장님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얼굴을 찌푸립니다. 아버지! 회장님! 회장님의 몸이 휠체어에서 스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내 눈앞에서 나를 구해준 나의 은인이 쓰러졌습니다. 모니터의 심전도 그래프가 요동칩니다. 이 소리, 심정지 경고음. 2주 전 비상계단에서 들었던 그 불규칙한 맥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참 얄궂습니다. 돈 180만 원으로 구해낸 목숨인데 이제는 전 재산인 수조 원을 쏟아부어도 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회장님은 겨우 숨만 붙어 계십니다. 담당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며 내린 진단명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부전입니다. 심장 기능이 10%도 안 남았어요. 당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길어야 2주입니다. 2주. 내가 180만 원을 잃고 컵라면으로 버텼던 그 지옥의 2주와 똑같은 시간. 운명의 장난일까요? 신은 나에게 다시 한번 2주라는 시간을 던져주고 이번엔 무엇을 내놓을 거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민준 씨가 먼저 검사를 받았습니다. 제 심장 쓰세요. 저 젊고 건강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불일치. 혈액형부터 조직 적합성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친척들, 사촌들까지 다 검사했지만 전원 부적합. 국가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렸지만 대기 순번은 까마득합니다. 6개월, 아니 1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2주밖에 없습니다. 민준 씨는 병원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잘게 떨립니다. 내가 불효자라서 아버지 가시는 길에도 아무것도 못 해드려. 그가 자책하며 우는 모습을 보는 게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당직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2주 전 비상계단이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180만 원을 아끼려고 그냥 지나쳤다면? 그럼 회장님은 그때 돌아가셨을 테고, 나는 민준 씨가 재벌 2세라는 것도 몰랐을 테고, 이렇게 아파할 일도 없었겠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할머니가 살았고, 민준 씨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문득 내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쿵, 쿵, 쿵. 내 심장은 아주 건강하게 뛰고 있습니다. 간호사로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봅니다.
혹시 내가?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가족도 안 맞는데 생판남인 내가 맞을 확률은 로또 당첨보다 낮습니다. 게다가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기증한다는 건 그건 자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뇌사자가 아닌 이상 심장 기증은 불법이고 윤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뇌사자가 된다면, 만약 내가 불의의 사고로 뇌사 상태가 된다면 나는 미친 사람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내 유전자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간호사 건강검진 때 받아둔 데이터, 그리고 회장님의 차트를 띄워 비교해봅니다. 혈액형 O형, 일치, HLA 조직 적합성 항원, A 좌위, B 좌위, DR 좌위. 하나씩 맞춰볼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일치, 일치, 일치. 마지막 항목까지 확인했을 때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판정 적합도 99.9%. 기적입니다. 아니, 저주입니다. 어떻게 가족보다 더 완벽하게 일치할 수가 있죠? 마치 내 심장이 처음부터 회장님을 위해 예비된 부품이었던 것처럼. 모니터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민준 씨가 들어옵니다. 수진아, 아직 안 됐어? 그는 내 모니터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황급히 화면을 껐습니다. 그냥 좀 찾아볼 게 있어서. 민준 씨는? 아버지 곁에 좀 더 있으려고. 수진아,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민준 씨가 내 손을 잡고 옵니다. 나 못 견딜 것 같아. 5년 동안 미워만 했는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해드렸는데.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180만 원으로 시작된 이 기막힌 인연을 완성하는 방법. 다음 날 아침, 나는 담당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 간호사? 무슨 일이야? 나레이션. 나는 출력해온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교수님의 눈이 커집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봅니다. 이거 자네 거야. 회장님하고 이렇게 잘 맞는다고? 이건 거의 일란성 쌍둥이 수준인데. 네,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교수님이 펄쩍 뜁니다. 뭐? 미쳤어? 심장 기증이 무슨 뜻인지 몰라? 콩팥이나 아니면 몰라도 심장은 하나뿐이야. 주면 자네는 죽는다고. 알아요. 하지만 방법이 있잖아요. 제가 만약 사고로 뇌사 상태가 된다면. 김수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살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니요.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서약서를 써두겠다는 거예요. 장기 기증 서약서요. 수혜자를 서태경 회장님으로 지정해서. 교수님은 절대 안 된다며 나를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시간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내가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걸. 그날 오후 나는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 미안해. 먼저 가서 기다릴게. 할머니 다리 지켜드려서 다행이야. 오래오래 살다가 천천히 와. 그리고 민준 씨에게도. 민준 씨, 짧았지만 행복했어. 내가 준 삼각김밥 반쪽, 내 인생 최고의 만찬이었어. 아버님, 꼭 살려드릴게. 내 심장이 아버님 안에서 뛰면 우리 영원히 함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편지를 봉투에 넣고 나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옵니다. 180만 원을 입금하던 날처럼 오늘도 비가 내립니다.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뀝니다. 사람들이 건너갑니다. 나도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트럭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달려오는 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합니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민준 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사랑해, 민준 씨. 피투성이가 된 수진의 손이 침대 밖으로 툭 떨어져 흔들린다. 응급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TA 환자 의식 없어. 바이탈 떨어져요. 빨리 인투베이션 석권 준비해. 출혈 부위 압박하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 한가운데 내가 누워 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온 것처럼 나는 천장에서 나 자신을 내려다봅니다. 피투성이가 된 유니폼, 찢어진 이마, 그리고 내 가방 속에서 굴러나온 피 묻은 편지 2통. 응급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민준 씨가 뛰어들어옵니다.
수진아! 김수진! 경호원들이 그를 말립니다. 이사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처치 중입니다. 이거 놔! 수진이가 왜 저기 있어? 아까까지 웃으면서 나갔는데. 민준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담당 교수가 고개를 떨구며 나옵니다. 서 이사. 미안하네. 내 출혈이 너무 심해. 뇌간 반사가 없어. 뇌사. 추정일세. 내사. 그 단어가 민준 씨의 귀에 꽂힙니다. 민준 씨가 멍하니 교수를 쳐다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뇌사라니요! 우리 수진이 이제 겨우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그때 간호사가 수진의 가방에서 나온 서류 한 장을 교수에게 건넸습니다. 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종이. 장기 기증 희망 서약서. 지정 기증 대상자 서태경. 교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봅니다. 이럴 수가. 김 간호사가 미리 준비를 해뒀어. 자기가 사고가 나면 심장을 회장님께 드리라고. 민준 씨가 서류를 낚아챕니다. 글씨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수진의 자필 메모. 민준아, 울지 마. 이건 사고가 아니야. 내 선택이야. 아버님 살려드려. 그게 내 사랑의 방식이야. 민준 씨가 편지를 껴안고 비명을 지릅니다. 이 바보 같은 여자야. 누가 이딴 거 하래. 누가 내 심장 달래. 너 없는 세상에서 아버지가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인데. 응급실의 모두가 숙연해져 고개를 돌립니다. 너무나 잔인한 운명입니다. 아들을 위해 며느리가 심장을 내놓는 상황. 그리고 아들은 그 심장을 받아야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딜레마. 소식은 중환자실에 있는 회장님께도 전해졌습니다. 비서실장이 울면서 보고합니다. 회장님, 김수진 간호사가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본인의 심장을 회장님께 지정 기증하겠다고? 산소 마스크를 쓴 회장님의 눈이 커집니다. 그의 앙상한 손이 침대 시트를 꽉 움켜줍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십니다. 그 아이가. 교수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김 간호사 심장은 회장님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지 않으면 두 분 다 잃게 됩니다. 김 간호사의 숭고한 뜻을 받아주시죠. 수술 동의서를 내미는 교수. 펜을 쥔 회장님의 손이 심하게 떨립니다. 살고 싶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고 싶습니다. 이 종이에 사인만 하면 2주가 아니라 2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은인의 목숨입니다. 며느리의 심장입니다. 회장님이 눈을 감습니다. 2주 전 비상계단에서 만난 그 당돌한 아가씨가 떠오릅니다. 쓸모없는 생명은 없어요. 하며 내 손을 잡아주던 그 따뜻한 체온. 180만 원을 털어 나를 살려준 그 아이. 그런데 이제는 자기 심장까지 꺼내주겠다고 합니다. 회장님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펜을 던져버립니다. 탁! 플라스틱 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못한다. 회장님. 내가 살자고. 자식 같은 아이의 심장을 도려내? 내 가슴에 며느리 심장을 넣고 뛰게. 그게 사람 새끼가 할 짓인가? 회장님이 산소 마스크를 거칠게 떼어냅니다. 수술 취소해. 당장! 회장님, 이러시면 돌아가십니다. 김 간호사도 회장님이 사시길 바라서. 닥쳐. 그 아이가 바란 건 내가 괴물처럼 사는 게 아니야. 사람답게 사는 거지. 회장님이 민준 씨를 부릅니다. 민준아. 구석에서 울고 있던 민준 씨가 다가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애비가 못나서. 우리 며느리 지켜주지도 못하고. 저렇게 가게 만들었구나. 내 목숨은 180만 원어치만 살면 됐어. 더 욕심내면 벌받아. 수진이. 그냥 편하게 보내주자. 내 수술은 없다. 민준 씨도 아버지 품에 안겨옵니다. 아버지. 수진아. 중환자실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수진의 희생도 고귀하지만 그 희생을 거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택한 회장님의 결단도 눈물겹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함께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수진의 심장은 멈출 것이고 회장의 심장도 곧 멈출 것입니다. 비극적인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함께 하늘로 가는 엔딩.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걸. 그리고 이토록 아름다운 사람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만큼 신이 무심하지 않다는 걸. 새벽 4시. 기적을 알리는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찢습니다.
장기이식센터 코디네이터가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교수님, 교수님,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듭니다. 뭐라고? 방금 인근 병원에서 20대 남성이 오토바이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 가족들이 기증에 동의했습니다. 혈액형 O형, 조직 적합성 95% 일치합니다. 95%. 수진의 99.9%보다는 낮지만 수술하기엔 충분히 완벽한 수치입니다. 회장님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납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아버지는? 네, 수술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 응급실 쪽에서 다급한 호출이 옵니다. 교수님, 김수진 환자. 자가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뇌간 반사가 미세하게 잡힙니다. 뇌사가 아닙니다. 코마우스 상태입니다. 뇌사가 아닙니다.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심장을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민준 씨가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다리가 풀려 넘어지면서도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눈물을 흘리며 천장을 봅니다. 수진아. 고맙다. 내가 나를 또 살렸구나. 내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 기적을 불렀어. 동시에 두 개의 수술방 불이 켜집니다. 한 번 수술방 서태경 회장 심장 이식 수술, 두 번 수술방 김수진 간호사 뇌출혈 응급 수술.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지만 이제 그 비는 슬픔의 비가 아닙니다. 새 생명을 틔우는 축복의 비입니다.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병원 정원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나는 아직 휠체어 신세지만 머리에 감았던 붕대도 풀었고 뇌수술 흉터도 머리카락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뇌출혈이 심했지만 후유증 하나 없이 깨어난 건 정말이지 않으리 도운 거라고요. 그리고 내 옆에는 더 큰 기적의 주인공이 서 있습니다. 서태경 회장님. 새 심장을 이식받고 3개월 만에 청년처럼 건강해지셨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나보다 걸음이 더 빠르십니다. 수진아. 춥지 않니? 담요 좀 더 덮어줄까? 회장님이 내 무릎 담요를 꼼꼼하게 챙겨주십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회장님이 내 전담 간병인을 자처하고 계십니다. 병실에 간호사들이 들어올 때마다 회장님이 직접 물수건을 짜고 과일을 깎는 모습을 보고 기절초풍하곤 합니다.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수진이 부담스러워요. 민준 씨가 투덜거리며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작업복 대신 말끔한 셔츠를 입고 이제는 당당하게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내 남자. 아니, 이제 곧 내 남편이 될 사람. 부담스럽긴. 내 며느리 내가 챙기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리고 이 녀석아. 넌 회사 일이나 똑바로 해. 이번에 180재단 설립건 결제 서류 꼼꼼히 봤냐? 180재단. 이게 우리 가족이 만든 새로운 꿈입니다. 회장님은 퇴원하자마자 당신의 사제 1,000억 원을 출연해 재단을 만드셨습니다. 이름은 180만 원의 기적재단. 너무 직관적인 이름이라 처음엔 반대했지만 회장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180만 원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어야 해. 그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그 돈이 없어서 자존심을 팔아야 하는 그런 비극은 내 선에서 끝내야지.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긴급 의료비 지원. 심사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가? 복잡한 서류도 담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의사의 소견서 한 장이면 즉시 180만 원이 입금됩니다. 화창한 5월의 어느 날 재단 설립식과 함께 우리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화려한 호텔이 아닌 병원 로비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고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확인한 이곳보다 더 완벽한 식장은 없으니까요. 하객들도 특별합니다. 재계 인사나 정치인은 사절했습니다. 대신 재단의 도움을 받아 수술을 마친 환자분들, 병원 청소 여사님들, 그리고 응급실 식구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내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민준 씨의 손을 잡습니다. 아직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 비틀거렸지만 민준 씨가 단단하게 나를 잡아줍니다. 걱정 마. 내가 평생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줄엔 없습니다. 대신 회장님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신랑 아버지이자 신부의 채무자 서태경입니다. 하객들이 와 웃음을 터뜨립니다. 저는 이 며느리에게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180만 원이라는 돈으로요. 그 돈은 며느리에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낯선 노인의 목숨을 구한 그 마음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회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는 작은 손길, 컵라면 하나를 나누는 마음.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제게 가르쳐준 이 진리를 이제 세상에 나누며 살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웁니다. 저 멀리서 우리 할머니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눈물을 훔치고 계십니다. 두 다리로 꼿꼿하게 서서요. 재단의 1호 수혜자이자 내 영원한 버팀목인 할머니. 할머니가 엄지손가락을 척 들어 보이십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신혼여행 대신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만삭의 임산부와 남루한 옷차림의 남편. 병원비가 없어서 아이를 낳을 병원을 못 찾고 발을 동동 구르던 부부입니다. 내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희망지원금 18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건강하게 순산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180만 원의 기적을 선물해 주세요. 부부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의 눈물 속에서 나는 1년 전 내 모습을 봅니다. 비상계단에서 떨고 있던 나, 원무가 앞에서 망설이던 나, 그때의 나를 안아주는 기분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재단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벽면 가득 붙은 감사 편지들. 덕분에 다리를 절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연 하나하나가 다 180만 원이 만든 기적입니다. 그리고 5년 후, 재단 건물 앞 잔디밭. 5살 배기 꼬마 아이가 뛰어옵니다. 할아버지, 엄마, 아빠. 민준 씨와 나, 그리고 회장님이 아이를 안아줍니다. 우리 아들, 건우입니다. 건강하게 자라라고 지은 이름. 건우가 고사리 같은 손에 쥐고 있던 저금통을 내밉니다. 나도 기부할래. 여기 180만 원 있어. 돼지 저금통 안에는 동전 몇 개가 짤랑거릴 뿐이지만 아이의 눈에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큰 돈입니다. 회장님이 껄껄 웃으며 아이를 들어 올립니다. 그래, 우리 손주가 제일 큰 부자구나. 마음이 재벌이야.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가 퍼져나갑니다. 나는 문득 주머니 속 낡은 영수증 하나를 만지작거립니다. 5년 전 원무과에서 받았던 그 영수증. 결제 금액 180만 원. 그때는 이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망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건 영수증이 아니라 행복으로 가는 티켓이었다는 걸요. 세상 어딘가엔 아직도 180만 원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찾아갈 테니까요. 작은 선의가 돌고 돌아 거대한 기적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